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 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 이 논쟁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경험을 중시하는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도전했다. 1930년대 사회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공리주의 가정을 증명하려 했다. 즉 완전히 별개로 보이는 욕구와 혐오도 쾌락과 고통이라는 당일 통화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복 보조금을 받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고통을 겪는 대가로 얼마를 받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윗앞니 하나를 뽑는 대가로 얼마를 받겠는가? 새끼 발가락 하나를 절단하는 대가는, 길이 15cm인 산지렁이를 한 마리를 먹는 대가는, 주인 없는 고양이를 맨손으로 질식시키는 대가는, 마을에서 약 15m 떨어진 캔자스의 농장에서 남은 인생을 사는 대가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대가와 가장 낮은 대가를 요구하는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아. 금액은 1937년 기준입니다. 앞니 4,500불, 발가락 57,000불, 지렁이 10만불, 고양이 10,000불, 캔자스 30만불. 손다이크는 이 결과가 모든 행위는 하나의 저울로 계량 비교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바람이나 만족은 을에 존재하게 마련이고 그렇다면 일정한 양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계량할 수 있다. 개, 고양이, 닭의 생명은 대개 식욕, 갈망, 욕구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만족으로 구성되고 결정된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다만 식욕과 욕구가 더 다양하고 미묘하며 복잡할 뿐이다. 그러나 손다이크의 어이없는 가격 목록은 그러한 비교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 결과를 보면서 설문 당사자가 정말로 캔자스 농장에서의 삶의 미래를 구렁이를 먹는 것보다 3배 불쾌하다고 여겼다고 결론 지어야 할까? 아니면은 워낙 별개의 체험들이라 의미 있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어야 할까? 손다이크는 응답자의 3분의 1이 돈이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러한 체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을 내놓았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응답자가 그 체험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게 여긴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세인트 앤스 여학생들 모든 도덕적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으로 고스란히 환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딱 부러지게 찬성하거나 반박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사례가 있다. 내가 옥스퍼드 대학원에 다니던 1970년대 남자 대학과 여자 대학이 따로 있었다. 여자 대학에는 여학생 방에서 남자 방문객이 자고 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그다지 엄격하지 않아서 탓에 곧잘 깨지곤 했다. 적어도 내가 듣기로는 그러했다. 대학 관계들 중에도 성도덕이란 전통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 보니 이 규정을 완화하라는 압력이 점점 높아졌고 여자 대학이던 세인트 앤스 칼리지에서도 이 주제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일부 나이든 여교수들은 전통적 도덕률을 내서 남자 방문객 숙박에 반대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남자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전통주의자는 자신의 반박을 뒷받침할 현실적인 근거를 찾느라 쩔쩔맸다. 그러다 자기 주장을 공리주의 용어로 바꿔 말했다. 남자가 자고 가면 대학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왜 그럴까? 그들은 목욕을 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온수 소비량이 늘 것이다. 또 있다. 매트리스도 더 자주 갈아야 할 것이다. 개혁자주의자는 전통주의자들을 만나 타협안을 제시했다. 여학생 한 명당 자고 갈 수 있는 방문객을 한 주에 최대 3명까지 허용하되 각 방문객은 하룻밤에 50펜스의 대학의 비용을 지불한다. 다음날 가디언의 세인트 앤스 여학생들 하룻밤에 50펜스라는 머리 기사가 실렸다. 미덕의 언어가 공리주의 언어로서 훌륭하게 번역되지 못한 셈이었다.
D요. 방문객 제한 조치가 전면 중단됐고 비용 지불안 또한 철회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 우리는 이제까지 벤담의 최대 행복 원칙에 대한 두 가지 반박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모조리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저울로 측정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주장이다. 이 반박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존 스튜어트 밀은 그 반박에 답을 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다. 벤담보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난 밀은 계산적인 원칙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원칙으로 공리주의를 다듬어 그것을 살리려 했다. 빌은 벤담의 친구이자 제자인 제임스 밀의 아들이다. 제임스는 아들을 집에서 가르쳤고 어린 존은 신동으로 자랐다. 그는 3살에 그리스어를, 8살에 라틴어를 공부했다. 11살에 로마법의 역사를 썼다. 20살에는 신경세계에 걸려 이후 여러 해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리고 뒤이어 헬리엇 테일러를 만났다. 헬리엇은 당시 2아이를 둔 유부녀였지만 두 사람은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헬리엇의 남편이 죽자 두 사람은 결혼했다. 벤담의 신년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밀은 헬리엇을 가장 훌륭한 지적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신뢰했다. 자유옹호. 밀이 쓴 것을 읽으면 그가 개인의 권리와 공리의 철학을 화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 밀은 공리주의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벤담에게서 충실히 받아들였다. 밀의 저서 자유로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영권 세계의 고전이다. 이 책의 요지는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감싸하면서 개인을 보호하려 하려 들거나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는 게 밀의 주장이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 독립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주권을 갖는다. 개인의 권리를 이처럼 단호하게 주장하려면 공리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할 듯 싶다. 가령 절대 다수가 소수 종교를 무시하면서 그것을 금지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을 위한다면 그 종교를 금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금지된 종교를 믿는 소수는 불행과 좌절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 종교를 금지하자는 이들이 절대 다수이고 이 종교를 향한 증오도 깊다면 전체 행복은 소수의 고통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실제 일어나면 공리는 종교 자유의 기초로 삼기에는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도 없는 원칙이 아닌가. 따라서 미리 말하는 자유의 원칙은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초가 필요해 보였다. 밀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개인의 자유 옹호는 전적으로 공리주의 사고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내가 막연한 권리 덕에 남보다 유리한 입장에 선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이익은 공리와 무관한 것이어서 거부하겠노라고 말하겠다. 나는 공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윤리적 질문에 호소력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때의 공리는 넓은 의미의 공리라야 하고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영원히 이익을 줄 수 있는 공리라야 한다. 밀은 우리가 공리를 극대화하되 매 순간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오랜 세월에 걸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면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되리라고 주장한다. 다수가 반대 의견을 막거나 자유사상가를 검열할 수 있다면 오늘 당장 공리가 극대화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불행이 늘고 행복은 줄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면 장기적으로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밀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반대 의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로 판명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다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니라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다수 의견이 독단이나 편견에 빠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습과 관례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하는 사회는 답답하고 순종적인 체제로 전락해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힘과 활기를 잃기 쉽다. 자유가 사회에 미치는 유익한 효과에 관한 미래의 생각은 대단히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개인의 권리에 설득력 있는 도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첫째로 사회 발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권리는 불확실한 상황의 벌모로 잡힌 꼴이다. 이를테면 전제적 수단을 동원해 장기적 행복을 얻으려는 사유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공리주의자들은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사실상 꼭 필요치는 않다고 결론짓지 않겠는가. 둘째로 권리를 공리주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당사자에게는 부당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가 소수를 받게 한다면 그 믿음을 인정했을 때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도 박해받는 개인에게는 부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밀은 이 질문에도 대답한다. 그러나 이때는 공리주의적 도덕이라는 한계를 넘어선다. 밀은 간섭이랑 관례 또는 다수 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능력을 한껏 발휘해 삶의 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밀의 설명에 따르면 수능은 삶의 적이다. 지각, 판단, 차별적 감정, 정신활동, 나아가 도덕적 기호까지도 포함하는 인간의 능력은 선택하는 과정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 관습에 따라 행동할 때는 선택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 경우 사람들은 최고를 분별하거나 탐하는 것에서 경험을 쌓을 수 없다. 정신과 도덕도 근력과 마찬가지로 사용해야 좋아진다. 세상이 또는 내 몫에 해당하는 세상이 내 인생 계획을 대신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유인원처럼 흉내내는 능력만이 필요할 뿐이다. 자기 계획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만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밀은 관습을 따르면 인생에 만족하면서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비교 가치가 무엇이겠는가?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행동과 결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인격도 중요하다. 밀에게 개성이 중요한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이라 보다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욕과 충동이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 아닌 사람은 인격이 없는 사람이며 그것은 증기기관차에 인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밀이 개성을 입이 닳도록 칭송한 점은 자유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것은 일종의 이단 행위이기도 하다. 공리를 넘어서는 도덕적 이상인 인격과 인간 번영이라는 이상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벤담의 원칙을 다듬은 것이 아니라 비난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밀은 그 반대라고 주장하지만은 고급 쾌락. 공리주의자에 대한 두 번째 반박, 즉 공리주의는 모든 가치를 하나의 저울로 계량한다는 주장에 대한 밀의 반응 역시 공리와는 무관한 도덕적 이상에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론에 이어 집필한 긴 수필 공리주의에서 밀은 공리주의자들은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썼다. 벤담에게 쾌락은 쾌락이고 고통은 고통이다. 이 경험이 저 경험보다 더 나은가 못한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로 인한 쾌락이나 고통의 강도와 지속성이다. 벤담은 여러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쾌락의 양이 동일하다면 압정놀이나 시나 그거다. 압정놀이는 아이들이 즐기던 놀이였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사적 판단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취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그것이 도덕적 가치를 심판하지 않는다. 모든 취향은 동등하게 계산된다. 벤담은 이 쾌락이 저 쾌락보다 본질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모차르트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마돈나를 좋아한다. 어떤 이는 발레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볼링을 좋아한다. 어떤 이는 플라톤을 읽고 어떤 이는 펜트하우스지를 본다. 벤담은 물을 것이다. 과연 누가 이 쾌락이 저 쾌락보다 더 고급이라거나
더 가치 있다거나 더 고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모든 가치를 하나의 저울에 올려 계량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벤담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 모든 경험은 그로 인한 쾌락이나 고통의 질이 아닌 양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라면 그것들을 하나의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는 것도 말이 된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공리를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쾌락에도 분명 고급 쾌락이 있다고 믿는다. 만약에 어떤 쾌락은 가치 있는 반면 어떤 쾌락은 천박하다면 사회는 모든 취향을 똑같이 계량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취향의 합을 최대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리라.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을 사자 우리에 던진 로마인들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끔찍한 짓거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희생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또 다른 반대 의견도 있다. 그 행위는 고사한 쾌락이 아닌 삐뚤어진 쾌락을 충족한다는 생각이다. 삐뚤어진 쾌락을 충족하기보다는 취향을 바꾸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곰을 묶어놓고 즐기는 놀이를 청교도들이 금지한 이유는 곰이 느끼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놀이가 구경꾼에게 주는 쾌락 때문이었다고들 이야기한다. 그 놀이는 이제 인기는 오락거리는 아니지만은 투견이나 투개는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 또한 법으로 금지한다. 금지의 사유는 동물학대 방지다. 거기에는 도덕적 판단도 들어있다. 투견에서 쾌락을 얻는 행위는 혐오스러울 뿐 아니라 문명사회라면 마땅히 금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비단 청교도만이 이 판단에 공감하겠는가? 벤담은 사람들이 선호도를 가치를 따지지 않은 채 모두 더해서 어떤 법이 필요한가를 결정하려 했다. 그런데 렘브란트 그림을 감상하기보다는 투견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사회는 미술관보다는 투견장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까? 지급하고 천박한 쾌락이 따로 있다면 어떤 법을 도입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쾌락이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밀은 이런 반박에서 공리주의를 구하려 한다. 그런 벤담과 달리 욕구의 양이나 강도만이 아니라 질을 평가해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다른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공리만으로 그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밀은 우선 공리주의 신조에 충실하겠다고 맹세한다. 행복을 양산할수록 옳은 행동이며 그 반대 상황을 초래할수록 나쁜 행동이다. 행복이란 쾌락이 있고 고통은 없는 것이며 불행이란 고통이 있고 쾌락은 궁한 것이다. 그는 또 도덕 이론의 바탕이 되는 삶의 이론인 쾌락 추구와 고통에서의 해방이 유일하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확신하며 모든 바람직한 것이 쾌락이 내재한다는 점에서 또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막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밀은 쾌락과 고통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도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는 쾌락이 있다고 덧붙인다. 그렇다면 어떤 쾌락이 실적으로 더 우수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밀은 간단한 시험을 제안한다. 두 가지 쾌락이 있을 때 그들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어느 하나를 절대적으로 좋아한다면 그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따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이 시험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이점이 있다. 도덕은 전적으로 우리의 실제 욕구에 달렸다는 단순한 공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밀은 어떤 행위가 바람직한 무언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것을 바란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썼다. 그러나 쾌락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그 시험은 한 가지 분명한 반박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대개 고급 쾌락보다 저급 쾌락을 더 좋아하지 않던가. 우리는 더러 플라톤을 읽거나 오페라를 보러 가기보다는 소파에 누워 시트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던가. 이처럼 어떤 행위가 특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저 즐기기 쉽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셰익스피어 대 심슨 가족. 셰익스피어 대 심슨 가족. 나는 고급 쾌락에 관한 밀의 설명을 학생들과 토론할 때면 밀과 비슷한 실험을 해본다. 우선 학생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오락거리를 제시한다. 세계 레슬링 대회의 난투구, 한 선수가 접은 의자로 상대 선수를 공격하는 과격한 장면,
셰익스피어의 배우가 햄릿에서 독백하는 장면, 만화 심슨 가족에 나오는 일부 장면이다. 그런 다음 두 가지를 묻는다. 이 가운데 가장 즐거운 것, 즉 쾌락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며 가장 고급이라거나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 투표에서 가장 즐거운 오락거리로 심슨 가족이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셰익스피어다. 몇몇 용감한 친구들은 세계 레슬링대를 가장 좋아한다고도 고백한다. 하지만 어떤 것이 질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다수가 셰익스피어의 표를 던진다. 이 결과는 미래의 실험에 한 가지 과제를 던진다. 학생 다수가 심슨의 주인공 호머를 더 좋아하면서도 햄릿의 독백을 여전히 더 고급 쾌락으로 여긴다. 물론 그 중에는 교양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셰익스피어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학생의 아이러니, 유머, 사회적 논평이 적절한 이 섞인 심슨 가족이 셰익스피어 예술에 필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사람 다수가 심슨 가족을 더 좋아한다면 밀은 셰익스피어가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결론 내리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밀은 여러 생각 방식 중에서 더 고상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 낮을지라도 그러했다. 고급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으며 어쩌면 더 심한 고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급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로 떨어지고픈 마음은 추호도 없다. 왜 우리는 고급 능력이 필요한 삶을 포기하고 저급한 만족을 느끼며 살려 하지 않을까? 밀은 그 이유가 자유와 개인의 자립에 대한 애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말은 존엄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존엄하다고 결론 짓는다. 밀은 가장 뛰어난 사람도 더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고급 쾌락을 제껴두고 저급 쾌락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누구나 가끔은 소파에서 빈둥거리고 싶은 충동에 굴복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렘브란트와 텔레비전 재방송의 차이를 모른다는 뜻은 아니다. 밀은 이 점을 지적하며 유명한 말을 남긴다.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만족 바보가 아니면 돼지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문제를 자기 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고급 능력을 신뢰하는 이 표현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밀은 이 말에 기대면서 공리주의 전체에서 벗어나고 만다. 요구는 더 이상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저급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못 된다. 이제 그 기준은 우리 바람과 욕구와는 별개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상에서 나온다. 어떤 쾌락이 고급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고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햄릿을 위대한 예술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그보다 못한 오락거리보다 햄릿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고급 능력을 끌어내고 더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에서 그렇듯이 고급 쾌락에서도 밀은 공리주의가 모든 것을 단순히 쾌락과 고통으로 이분해 계산해 버린다는 혐의를 벗기려 노력했지만 대래 공리와는 무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강조한 꼴이 되고 만다. 공리주의를 주창한 위대한 두 인물을 비교하자면 밀은 좀 더 인간다운 철학자였고 벤담은 좀 더 일관된 철학자였다. 벤담은 1832년에 84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런던에 가면 지금도 그를 만날 수 있다. 그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보존 전시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언에 따라 그는 현재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생전 옷차림 그대로 유리 안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앉아있다. 벤담은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철학과 관계된 문제를 자문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산 사람에게 쓸모가 있을까? 그가 생각한 결론 하나는 시체를 해부학 연구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철학자라면 육체를 그대로 보존해 장차 사상가가 될 후손에게 자극을 주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벤담은 후자를 택했다. 사실 잘 알려진 벤담의 성격에 겸손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시신과
보존과 전시에 관해 엄격한 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모임을 열어 도덕과 위법에서 최대 행복 체계를 만든 사람을 기릴 것을 친구와 제자들에게 제안했다. 그 모임에서 벤담을 부각시켜야 했다. 주정자들은 그의 뜻에 따랐다. 벤담 스스로 자기 성상이라는 이름 붙인 성상이 1980년대 국제 벤담 학회 창설 모임에 참석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이 모임에서 박제된 벤담이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고 전해지는데 회사 의사록에는 그가 참석은 했지만 의사 결정권은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벤담의 세시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머리 부분의 방부 처리 상태가 안 좋아 그는 진짜 머리 대신 밀랍으로 만든 머리를 얹고 불침범을 선다. 진짜 머리는 한동안 접시 위에 놓인 채 그의 두 발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은 학생들이 그 머리를 훔쳐 갔다가 달성 기금을 내놓겠다는 대학 측의 약속을 받고 다시 내놓은 일이 있은 뒤로 지금까지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 제러미 벤담은 죽어서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한 셈이다. 이상으로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